올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들까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나오셨네요. 지난번 방송에서 이 자리에 대한 야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역시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 네, 오늘은... 뭐 여의도 고용 시장의 한파가 스튜디오까지 퍼져나가나 했는데 그래도 중국 특화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 오늘은 야망 있으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고정의 야망.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요즘 이 주간전망대 새로운 고정을 노리고 있는데 또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온 것 같아서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아침 드라마의 막장에 자, 지난주에 특히나 외환시장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율 전쟁의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베 총리가 최근 엔화 약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 이런 그 발언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가 엔저를 무조건 용인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자, 달러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라갔죠? 예, 일단 109.7엔까지 갔고요. 근데 사실 달러 엔보다는 또 요 며칠은 유로 달러 하락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 아베 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뉴욕 연은 총재도 일단 통화 정책을 할 때 그러니까 달러 강세도 이제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약간 달러 강세에 대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달러 강세로 갔을 때 그 어떠한 누가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오셨군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나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은 일단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또 지금 어쨌든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최근에 그 상품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약간 디플레 우려도 있지만은 이제 통화가 약해지면 어느 정도 상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 우려도 약화시켜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또 이제 최근에 유로존에서 채권 자금 이탈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유로존이 채권 매입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상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상황이 좀 제일 좋은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뭐 그 제조업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수출 좀 증진하겠다 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어쨌든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인플레도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품 가격도 하락하고 이제 통화도 강세로 가니까 디플레 우려도 좀 커지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달러를 미국이 용인할 것 같은 게 출구 전략의 완충 작용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달러가.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적다 보니까 실질 금리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강해지니까 채권을 살 때 금리는 좀 낮아도 이제 좀 해외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구를 하는데 굉장히 좀 그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달러를 무조건 싫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좋은 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그 에너지 비용 때문에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일본 CPI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이제 물가 압력이 조금 더 생기면 BOJ가 추가 완화를 하려고 했을 때 약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좀 약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 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지금 뭐 달러 지수, 유로 달러, 달러에 모두 지금 다 과매수, 과매도 주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일단 그 달러엔에 보시면 일단 다음 선은 이제 그 전고점 111엔 부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115엔인데 사실 저는 올해는 110까지만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 상황 봐서는 뭐 이 방송 녹화가 끝나고 110이 넘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잠깐 갔다 와도 어쨌든 110은 저항선으로 올해는 일단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뭐 달러 엔이 오를 요인들은 많지만은 그 일본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속도에 대해서 그런 점들이.
배경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참 애널리스트로서 질문 받을 때 얼마나 전안 하고 괴로운지 잘 싶어요, 알고 있는데 유로는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아, 레벨을? 유로요? 아, 유로는 최근에 바클레이즈가 1년 내에 1.1 그 달러까지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1.1. 네, 1년 1.1. 내에. 어. 근데 사실 그 유로존 재정 위기가 났을 때 1.20이 이제 유로존이 이제 이렇게 통합이 좀 유로존이 이제 망하는 유로화를 네.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상징적인 선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1까지 간다고 했으면 굉장히 좀 강하게 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유로는 약세가 좀 확실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자금 이탈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저희는 일단은 이제 1.25 정도 선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좀 주요한 지지선이었던 1.27 부근이 좀 최근에 깨지면서 일단 다음 지지선 1.25까지 좀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유럽도 일단은 그 드라기 총재가 계속 그래도 통화 완화하고 하겠다는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상황을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10월에 보면 이제 10월 초에 ABS 12 매입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나오고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절해 가면서 가지 않을까. 올해는 1.25달러. 1.25?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네. 미국 주택시장 지표 좋게 나왔고 그래서 달러 강세 지금 이렇게 가도 좋은가 싶을 정도로 막 지금 강한데 달러 원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달러 원은요. 지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지금. 오늘 거의 초반은 환율 특집으로 네. 달러 원은 일단은 한 20원 선은 약간 이제 지지선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일리인데 이제 여기 선이 좀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거기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20원 정도 일단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데일리인데 주간으로 한 60주 이평이 한 53원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보면 갭이 있어요. 큰 갭이 40원 후반에서 50원 초반에 갭이 있고 여러 가지 저항선들이 지금 40원에서 50원 사이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저항이 좀 강할 것 같고, 사실 가도 한 번에 갈까 싶어요. 약간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달러 강세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은 사실 별 무겁게는 안 느껴져요. 경상수지 난다고 하는데 9월 시장은 레벨이 올라왔는데도 그렇게 파는 사람이 물량이 많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9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10월부터는 좀 수출도 되는 계절적으로 좀 잘 되는 시기이고 하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가지 않을까. 참고로 9월 수출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20일까지 나온 수출 그러게요. 동향을 보니까 네. 9.5%, 근데 또 조업일 수도 더 많다 보니까 아마 월말까지 가버리면은 어쩌면 10% 넘을 수도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외환 시장에서 느끼는 수급적인 느낌은 올라도 그렇게 많이 파는 것 같은 느낌은 또 좀 아니거든요. 저는 최근에 환율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FX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글로벌 통화 전쟁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동안 이제 미국 주도로 진행됐던 통화 전쟁이 좀 일단락되고 이제 미국 주도에서 유럽과 이제 일본 주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달러화 강세가 너무 가파르니까 미국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약간 긴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일방적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또 맞아요. 막히는 것처럼 미국이 당초에 통화 정책을 그 출구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갔는데 그 속도가 빠르게 되면 역설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또 미국의 출구 전략이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 속도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지 빠른 게 않았나.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도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생산을 줄이지 못한 게 저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민은행 총재가 바뀔 수도 있다고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9월 HSBC 제조 PMI 지수 발표됐죠? 네. 자, 최근 중국 경제 지표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또 PMI는 약간 상승했어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그날 그 시간이 제가 한 주 동안 가장 바빴던 시간이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PMI라는 지표가
이 서베이로 나타내는 지표긴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이 보는 지표인데 이 실물 경기와 PMI가 최근에 좀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또 제조업의 경기는 산업 생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수준에 다다라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큰 수요를 보고 있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죠. 새로운 이 하단을 만들어가는 그림에서 이제 그 PMI가 반등을 했다는 것 자체는 실물 경기를 여실히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HSBC PMI는 오늘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크게 11개의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5개 가지를 가중치를 해서 이제 종합적인 지수가 나타나는 건데 그 세부 지표들을 보면 방향성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가중치가 높은 게 신규 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신규 주문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약간 일회성 요인도 있다 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경절이고 중추절 전에 이제 좀 수요가 몰리는 그런 그리고 대내가 아니라 대외 쪽으로 수출이 좋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좋지 않은 건 제가 중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재고인데 생산이 플랫한 구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플랫한 구간에서 계속 생산을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 재고 지수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수요 공급에서 가격적인 측면도 보셔야 되죠. 그리고 출하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뒷부분에서 또 있지만 디플레이션 구간에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HSBC PMI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건 중국에 대한 우려감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반길 만한 이슈긴 한데 실질적인 방향성이나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변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날 시장에서는 그 HSBC PMI 나왔을 때 그 순간에 잠깐 이렇게 반응하다가 반응이 주가가 더 빠지더라고요. 경제 성장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골드만삭스가 중국 경제 성장이 지난해 이제 7.7%보다 하락한 7.3이 될 거다 예상했는데요. 자, 중국의 원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5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3이 과연 가능해질 것 같습니까? 뭐 사실 이게 7.3, 7.4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 이제 맞아요. 예. 뭐 이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마사지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항상 이제 중국에 대한 못 믿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목표 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예, 최초로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7.3 정도의 그림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계속 연초부터 7.5 목표 성장률 이야기했지만 연초 이후에 리커창 총리가 7.5로 하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이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찍으라고 하면 7.3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은행의 조사국장님한테 중국 경제 성장률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그날 드렸었어요. 인포맥스 간담회 자리에서 국장님 말씀이 우리나라보다도 이 땅이 몇십 배 더 큰 나라가 GDP를 먼저 발표하는 게 가능한지 참 의문스럽다. 집계가 그렇게 빨리 되는 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장관은 중국은 어떤 한 경제 지표가 변했다고 해서 주요 경제 정책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과 같이 중국 정부는 이제 미니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중국이 가장 어두울 때 자본시장에서 하는 희망 찾기가 이제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인데 이 용어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보는 이 미니 부양 정책이 과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요, 미니 부양책이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경기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어떤 부양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은요, 경기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경기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경기 방어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13억의 사칭 연산이라는 게 있죠. 웬만한 숫자에 13억을 곱하면 정말 섹시하거나 무서운 숫자가 되고 그리고 뭐 엄청 우려스러운 숫자에 13억을 나눠버리면 별게 아닌 게 됩니다. 근데 이 5천억 위안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이건 부양정책이 아니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중국의 4대 국유은행 플러스 하나, 그래서 5대 국유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천억 위안이면 딱 그 개별 은행의 1,000억 위안씩입니다. 근데 이걸 대출의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유동성에 어떤 노이즈가 왔거나 경제 구간이 왔을 때 3개월짜리 그것도 담보를 제공해서 그 자금 공여를 해주는 겁니다. 유동성 관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부동산이나 또 연말에 되면 유동성 경색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고 경기 부양 정책이다 5천억 위안이면 기준에 50bp나 되는 큰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대 해석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주는 사실 대출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자금을 단기 유통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돈줄이 이렇게 막혔을 때 쓰라고 이렇게 비상용 자금으로 빌려준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가깝죠. 예.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뭐 이런 돈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돈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예. 네, 오히려 저는 오히려 경기 방어 정책에서 어떤 유동성 경색을 해지하려는 수단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걸 외작의 하우스 모 하우스가 5천억 위안이면 지준율 50bp다. 라고 이야기하니 사실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사실상은 지준율이랑 완전 다른 정책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지금 아까 이제 연구원님은 한 7.3% 정도 성장을 보신다 했는데 목표 수준 달성하는 데는 뭐 무리 없게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대책을 내놓으니까 마치 그런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인 것처럼 우리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의지가 있는 건 맞지 않나요? 사실 뭐 이 부양 정책도요. 네. 저는 계속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 시장 참여자와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부양 정책가요. 중국 정부가 정책 입양자의 입장에서 부양 정책을 해야 된다면 중국 정부가 7.3과 7.5의 부양책을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7.3가 뭐 사실 크기 때문에 0.1%포인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저는 요 정도 그림에서는 경기 레벨 때만 보면 내년도 목표 성장률 7.5, 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왜냐하면 올해 7.5 한이 많이 했으면 내년에는 7.0이 맞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큰 그림에서 보고 2, 3년 뒤에 6자도 한번 목표 성장률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재정부 장관이 한 이야기가 뭐 이 숫자 때문에 부양 정책을 피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중국 정부가 이런 방어 정책으로 가는 건 사실 부동산이나 그림자 금융에서 어떤 샥이 한번 나고 금이 나면요 이게 사실 큰 이제 사실 이 손으로도 막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방어 정책으로 가는 거죠. 갑자기 더 등골이 무서운 거 서늘해지기 아닌가요? 시작하네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은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 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 가격 그렇게 우려스럽게 안 보거든요. MOM 마이너스 1.0이면 과거 뭐 10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은데 디벨로퍼 애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2배로 받을 수 있고 디벨로퍼 애들이 부실이 날 경우에는 얘들의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림자 금융과 제도권 대출 두 가지 부분에 다 큽니다. 그리고 부채 비중 자체가 600%, 700% 넘어가는 애들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공적 자금을 넣어주는 정책들이 부양 정책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대 국유은행이나 5대 국유은행들이 어떤 유동성에 대한 가장 큰 공급자이자 이제 수요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얘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 하나는 뭐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정책 컬러가 아닐까요? 뭐 큰 무슨 폭포를 뭐 막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 왜 같아요. 지금 시점에 내놨는지에 대한 의문이 문제가 생긴 건지. 근데 이것도요, 이제 그 정부가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준비를 맞아. 하고 있는 기사에, 정책을 외신에서 던져 나온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지금 또 세계적으로 또 걱정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경기 둔화가 계속된다면은 이제 중국도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중국 물가를 최근에 보니까 8월 달 물가가 2%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지난해 4월 달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4월에 1.8로 떨어졌다가 다시 2% 반등한 이후에 다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CPI는 2% 되지만 P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개월째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다들 저성장, 저물가 이런 우려 속에 있는데 중국도 보면은 경제 규모 커지면서 성장률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물가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약간 신호로서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확실하게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속도가 중요한데 중국 경제 성장률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하면서 이 물가까지 같이 떨어지는 게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의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 중국은 이 성장률에 대한 둔화를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뭐 결국엔 리코노믹스라고 이야기하는 대전제의 큰 그림은 투자 중심의 고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중속 성장률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중장기적인 대계에서 맞는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측면은 그런 구조의 변화에서 성장률 둔화를 받아들이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죠. 소비가 늘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디플레는 저희가 디플레를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분명히 디플레에 대한 부분에서 공격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왜 디플레에 접어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까 똑같은 부분이지만 생산을 줄이지 못한 게 저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산 캐파를 줄이거나 하다못해 가동률이라도 낮췄어야 되는데 중국은 고용에 대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못 줄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디플레이션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 아니라 디플레에 대한 방어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 미니 부양 정책이 아니라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펴서 수요를 높이든지 아니면 뼈아픈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건 목표 성장률을 7.5로 유지해서 지금 성장률을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아프겠죠. 구조조정은 아픔을 많이 수반하지 않습니까? 기업 디폴트도 일어나야 될 거고 금융시장도 시끄럽겠지만 중국이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디플레이에 맞서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사실은 구조조정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기가 참 힘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구조조정을 IMF 외환위기 때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이제 뭐 IMF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다 한 건데 우리한테 그렇게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IMF가 선진국한테는 돈을 더 소리도 퍼주고 못 하고 있으니까. 네. 돈 더 풀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조조정은 굉장히 힘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자살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하기 힘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올해 초에는 중국이 개혁 쪽으로 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또 부양의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전 이게 그냥 약간 잠깐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 방향을 튼 건지 그게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코노믹스의 대전제는 저는 안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중국이 이제 고성장이 아니라 중속 성장에서 구조 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좀 디레버리징이나 구조 조정은 원래 자발적으로 국가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성공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생각했던 이유는 10년 정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권 교체가 아니죠. 지도부 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우리나라 IMF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2년도 안 걸렸거든요. 중국은 외환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IMF는 기업 부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외환 위기로 이야기하는 건데 중국은 외환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그때보다 저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정상화를 시키고 있으면 이제 3년 차에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뭐 5년 이후 나머지 5년을 잘 정리한다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로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일당 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건 정치 경제학으로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정책을 실패하면요. 저희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국가죠. 근데 중국은 지금 이제 뭐 4천만 달러 정도에서 오는 어떤 자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넘어가면서 7, 8천에서 1만 달러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경제 정책에 대한 실패가 정권의 붕괴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5%는 수요가 아니라 고용에 대한 숫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을 못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구조조정의 불균형의 임계치에 올해 좀 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과도하게 하지 않나,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질문 오늘 기사에 인민은행 총재가 바뀔 수도 있다고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인민은행 총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사실 그건 내부 일이니까 사실 중국은 되게 재밌는 국가예요. 지방정부 말단 공무원부터 시진핑까지 사실 선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당 체제 정부가 쭉 해나가는데 쪼우샤오투안이라는 게 미스터 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인민은행 총재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이전 정부에서 이제 시진핑 정부로 넘어오는 구간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중국은 이제 뭐 계속해서 누가 독단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만으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0 몇 세까지 이위가 지나면 이제 연장을 못 합니다. 핵심이 거기는 못 들어가죠. 근데 중앙은행 자리가 거기 들어가냐 마느냐를 했는데 이 조우샤오투안이라는 사람이 위안화 국제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금융시장의 개방과 어떤 시장화를 계속 이뤄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완료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최근에 이제 뭐 자본시장 개방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1, 2년 안에 금리도 이제 뭐 완벽하게 자유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중국의 중앙은행은요, 우리나라의 개념이나 미국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인플레와 고용을 이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고 정부 정책 중에 중요한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원래 그 중앙은행은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공무원 산하기관이죠. 그리고 7개 직속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은 결국에는 리커창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직접 사용되는 건데 거기에서 뭐 불협화음 같은 이야기도 나돌고 있고 뭐 어떤 중국 정부가 생각보다 금융에 대한 그림이 생각보다 느리다 이런 내부 반성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내부 이야기야 뭐 어떻게 알겠냐면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 사람의 눈으로 FRB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저건 이상하다 한 게 그게 바로 화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부진한데 또 증시는 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상해 종합 지수가 2,300 돌파해가지고 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후광통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오늘 또 운이 좋게 중국에서 이제 그 전략 쪽에서요, 뭐 거시 그쪽에서 1등을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통증권에서 이제 한국에 잠깐 왔었는데 저랑 같이 미팅을 했었는데 이 친구 이야기 들어본 것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게 이 중국의 가계 자산의 에셋 얼로케이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가계 자산에서 75% 정도를 부동산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을 예금보단 그림자 금융, 고수익 상품들에다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올해 연초부터 부동산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그림자 금융이나 WMP나 신탁 상품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자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갈까?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올해 보시면요, 중국의 수급에 대한 그림에서 개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보다 뭘 보셔야 되면 이 중국의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의 신규 계좌 개설수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로스를 보시면 이것도 계절적 요인이 많고 뭐 그런데 그래서 그로스로 YY로 보시면 거의 3년째 최고치를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후광통 외국인 수급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서 뭐 장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 정도의 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에셋 올로케이션이 바뀌면서 그동안 부동산이나 신탁상품 위주로 투자했던 것들이 주식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수요 쪽 요인이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이 크고. 13억 근데 중국이. 궁금한 건 그럼 이게 그래도 주가면 기업 어닝이 받쳐줘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의 기업 실적이 최근의 상승세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는 나오고 있나요? 중국의 그 주가의 펀더멘탈은 경기와 말씀하신 것처럼 어닝이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그러면 어닝을 뭘 봐야 되냐? 경기는 뭐 저는 이미 4분기나 연말까지는 큰 그림으로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어닝인데 중국은 이 전망치 자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닝 따는 EPS 그로스를 트레일링이랑 포워드 두 개로 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오히려 최근 한 1, 2개월 동안 EPS 그로스 자체는 레벨 때는 옆으로 기고 있고 그로스는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제 중국 주식시장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게 2,300이 전고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위로 지금 장이 올라서고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더 가기 힘든 건 지금까지 이제 한 20%가 오른 건데 더 가려면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나 어닝단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아래로 보는 게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이 그냥 과도한 저평가에서 적정 수준의 그 저평가의 그 밸류에이션 그 박스권이라 그러죠. 그걸 형성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말까지 가면은 10월 달에 후광통이 개최되는 순간에 오히려 증시가 조금 더 슬로우해지면서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네. 거죠. 지금. 근데 그분들은 지금 뭐 WMP라든가 아니면 그림자 금융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곱게 은행에 그냥 넣어둘 생각은 안 하시는 분들인 모양이네요. 그죠? 금리 비슷하신데 낮잖아요. 성향이. 네, 뭐라도 좀 질러야 되는 그런. 자, 마지막 확인 사살입니다. 지금 유로화 물어봤었고, 엔화 물어봤었고, 원화 물어봤는데, 네. 자, 이제 FX 위안화 특집. 환율 한번, 예. 오늘 죄송합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별로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정부는 사실 올 연초에 좀 많이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좀 낮추고 싶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 그 정부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달러 강세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레인지에서 지금 보면 연초 이후에 한 2% 정도 절하돼 있는 상황인데 더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더 이렇게 절하폭을 줄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레인지에서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레인지에서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이제 위안화 환율 전망하신 건 처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너무 많은 전망. 예, 예.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어요.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한참 연초에 그 중국 회사채 부도나면서 그림자 금융 뭐 붕괴된다 어쩐다 한참 시끄럽다가 요즘에 얘기가 잘 안 들리는데 회사채 부도나 그 이후로 그런 것들이 실제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우리가 뭐 소식을 못 들었던가 아니면 이제 그 영향이 별로 작은 건지 그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것도 제가 차트를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급습이라서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중국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나 중국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저희가 좀 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년 6월에 15금리가 튀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안정화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국이 좀 조용해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던 거 연초에 디폴트들이 커졌어요. 근데 그 그림에서 보시면요. 중국의 이제 은행채나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제 수익률을 뺀 거잖아요. 이 15금리는 내려갔지만 이 신용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국 채권 매니저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 그 친구들 이야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줬던 거랍니다. 그렇고 최근에 보면 이 회사채나 은행채 신용 스프레드가 과거 저점에 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수준에 다시 떨어졌다는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지표들을 보냐면 국제 10년물 금리를 매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은행채, 신용 스프레드, 저신용 등급 금리, 그리고 CDS나 조금 이제 중국에서는 잘 안 보는데 중국판 테드 스프레드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 최근 들어서는 되게 안정적인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어떤 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면은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4대 국유은행이 아니라 민영은행들. 근데 이런 애들 주가도 최근에 사실 상해 종합지수보다 약간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점으로 놓고만 판단을 해야 되면 아직은 좀 괜찮은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초에 불거했던 신용 리스크는 조금 진정되는 모양새라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리스크 보는 지표 좀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네네. 지금 궁금해요. 예. 오늘 고급 정보를 너무 많이 일단 들었는데. 일단 네. 고급 정보 많이 들었어요. 일단 마지막 이야기는 좀 약간 좀 안도를 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고.